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자예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 이 집에 시집 와서 20년을 넘게 구박만 받으며 살다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큰 소리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네요. 그놈의 돈이 뭔지 결국 권력이었네요. 저는 어느 시골의 어려운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남 5녀 중 장녀로 태어나 저는 9살 때부터 농사일을 했습니다. 아니, 제 기억엔 5살 때부터 엄마 아빠의 농사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 저희 집은 이렇다 할 큰 밭도 없었고 집 근처 자그마한 땅에 이것저것 심어서 그때그때 떼다 팔았어요. 소규모 복합농이었죠. 재산이랄 것도 없고 근근히 먹고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의 장녀이다 보니 저는 집안의 소 같은 존재였어요.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늘 집안일, 농사일, 동생들 돌보기 하느라 그 어린 나이부터 관절이 쑤실 정도였네요. 저희 집엔 냄비 받침 대용으로 쓰는 낡은 책 한 권이 다였고 부모님은 저희를 가르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죠. 그럴 만도 한 게 당장 입에 풀칠부터 해야 하니까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도 떼고 숫자 공부도 하며 어떤 아이는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도 할 정도이지만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책이라는 걸 펴봤네요. 일만 해야 하는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가나다 공부하는 게 어찌 그리 재미있던지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당시에도 저희 학교에서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담임 선생님들을 다 좋은 분만 만나 도움받고 지냈어요. 남는 문제집 같은 걸 꼭 저를 주셨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갖고 오라며 따스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런 덕분인지 저는 국민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도 곧잘해서 전교 5등 안에는 항상 들었습니다. 등하굣길에도 손에서 교과서를 놓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6학년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짝꿍이 과학 잡지를 들고 와 쉬는 시간에 보길래 옆에서 같이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딜 가면 이 책을 볼 수 있냐 물으니 도서관에 있다고 하여서 그날 하교 후 집으로 향하지 않고 도보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시내 도서관에 갔습니다. 보자마자 순식간에 5권 정도를 단숨에 읽어버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이미 저녁 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죠.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일탈이었습니다. 아침에 신신당부하며 오늘 감자밭 수확하는 날이라 바쁘니 집에 빨리 오라고 하셨던 엄마 얼굴이 생각나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뒤늦게 달려가 집에 도착하자 잔뜩 화가 나신 부모님께 회초리로 엄청 맞으며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반학기 정도만 다니면 국민학교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졸업장만 겨우 받았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저는 내내 부모님을 도와 일만 했어요. 그때는 반항의 여지도 없었네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았죠. 그러다가 18살 때쯤 시내의 어느 방직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농사일보다는 제가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게 가게에 더 도움이 되었죠. 그때 저는 월급 2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모두 집에 들였습니다. 그렇게 18살이 될 때까지 농사일, 공장일, 집안일 말고는 제 인생에 기억날 만한 일이 없었죠. 잠시 학교 다녔을 때의 그 행복감은 못 잊지만요. 저도 사춘기가 뒤늦게 왔는지 그런 저의 인생과 부모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이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19살 때 다른 공장 직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27살. 한 서너 번 밖에서 만났을 때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참 당돌했죠? 저에게는 도피처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짧게 연애한 후 20살 되자마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친정에서 벗어나 잠깐 자유를 느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친정은 딸을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여 결혼 후 일절 간섭이 없으셨네요.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집중하며 행복도 맛보았어요. 남편도 꽤 자상한 편이었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생각하며 달콤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 인사드렸을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으셨어요.
그래, 이름이 뭐니? 네, 이은주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고? 성산국민학교 나왔어요, 어머님. 국민학교? 아니, 국민학교가 끝이냐? 엄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집이 어려워서 일 도와드리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짜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할 거 아니냐. 엄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너무 편견은 갖지 말아주세요. 집도 가난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 그럼 착하고 성실하기라도 해야지. 너는 애가... 대놓고 저를 핀잔 주셔서 결혼도 반대당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강력한 푸시 덕분인지 수월하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해는 갑니다. 남편은 그래도 상고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나이대 치고 돈도 꽤 잘 벌었던 반면 저는 국민학교 졸업장만 간신히 있는 가방끈 짧은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에는 꼴이 냈지만 시댁에 가면 저는 늘 무시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 집에서 부침개 뒤집는 방법도 안 알려주셨어? 학교도 못 나왔으면 이런 거라도 좀 잘해야 밸런스가 맞지 않니?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어머님. 예, 그냥 손 떼. 천상 밭일이나 할 팔자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나중에는 시어머님 말씀도 점점 심해져 이런 식으로 심한 수모도 당하곤 했죠.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라고 강요하셨고 남편 없어도 저는 시댁에 자주 불려가 일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창피하다며 시댁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못 가게 했어요. 시아버지도 말씀만 아끼셨지 저를 보는 눈빛이 많이 차가우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제가 그나마 조금 인정받기 시작한 건 아들을 낳고 나서예요. 말 그대로 떡두꺼비 같은 첫 손주를 낳고 나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들 낳고 저를 향해 처음으로 고맙다 하시며 웃어주셨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뭐라 표현 못할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나마 아들 때문에 묘멸은 면했지만 저의 며느리 생활은 늘 암울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만 저를 좀 감싸주었지 나중에는 그냥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일도 많았죠. 결혼 후 쭉 전업주부를 하던 저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학원비며 생활비 때문에 생계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취직한 곳이 바로 집 근처 어느 작은 투자회사였습니다. 당시 투자에 대해 까막눈이었던 저는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집 가깝고 출퇴근 시간이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해 여유로워 선택한 거였어요. 면접 때 성실히 업무를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격했네요. 저는 그곳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에 간단히 아침만 차려놓고 일찍 출근했어요. 회사를 내 집처럼 쓸고 닦고 틈만 나면 회사에 대해 일하고 저희 업무를 익혔죠. 저에게는 국민학교 수준의 지식밖에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타고난 총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열을 깨우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사장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격리 일만 하지 말고 영업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능성 있는 회사들을 찾아 스스로 공부해보라고 하셨어요. 저의 안목이 높아지도록 회사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다닌 지 5년 차에 대리를 달고 9년 차에 차장의 직함을 달아 투자회사들의 오너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며 똑부러진 워킹맘이 되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시골 촌뜨기 가난한 여자아이가 정말 많이 큰 거죠. 제가 크는 만큼 저희 회사도 많이 자랐습니다. 10명 남짓이던 작은 회사였는데 어느새 70명이 넘는 중견 기업이 된 거죠. 제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의 투자, 주식 등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갈증으로 밤낮 없이 배우고 익혔어요. 아마 어릴 때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었을지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코피가 날 정도로 집과 회사에서 힘들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월급으로 지평수를 늘려가는 재미와 아들에게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사주고 배우고 싶다는 운동, 과목 모두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을 했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저희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어린 사람들에게 치여 명예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대학에도 가지 못했는데 남편이 벌써 실업 가장이 되었고 제가 유일한 우리 집의 돈줄이 된 셈이었죠.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자마자 그 화살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애가 일한다고 나대서 정작 지 남편 뒷바라지는 못하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뭐야? 돈 좀 번다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냐, 시애미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애미한테도 이러니 지 남편도 보나마나 무시하겠지. 이제 잘리기도 했겠다. 무시하기 딱 좋겠다. 어머님,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해. 좀 배운 애들은 안 그래. 그렇게 시댁에서는 저를 남편 밀어내고 무시하며 혼자 잘 나가려고 욕심내는 며느리 취급을 하셨습니다. 말끝마다 배운 것 없는 년 하며 욕하셨고, 회사에서 일할 때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부재중 통화가 30건이 넘을 정도로 집착도 하셨죠. 회사 일도 힘들고 아들 내신 관리하느라 워킹맘 노릇하기도 벅찬데 시댁에서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니 정말 고달팠어요. 그러다 남편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아들 앞으로 모아온 6천만 원을 몰래 빼서 도박 노름을 한 거였어요.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알자마자 시어머니가 한 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무시를 하니 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 돈 불리려고 한 건데 네가 이해해다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는 건지. 일하면서도 꼬박꼬박 밥 차려주고 백수 남편이라고 기우죽지 말라고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놈의 학벌 컴플렉스가 뭔지 저 스스로가 저를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저는 한없이 부족한 며느리니까요. 그냥 네 하고 시댁을 나왔네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렇게 미안해 하지 않더라고요. 부족한 저를 받아주고 그래도 자상했던 남편이었기에 저도 용서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받고 없던 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는 깨져서 회복하기 힘들었죠. 아들 대학 가면 쓸 수 있는 등록금이랑 유럽 여행비로 모아두고 있던 돈인데 너무 허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회사에서 능력을 키웠다고 해도 여자의 직장 수명은 참 짧아서 저도 몇 년 안 남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뭔가 대책이 필요했죠. 그때부터 밤낮으로 주식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강의도 듣고 책도 빌려다 봤네요. 다행히 회사에서 배운 것들이 모두 저의 살이 되었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뼈가 삭도록 회사에서 공부하고 일한 게 헛수고가 아니었는지 저는 투자에 대한 감이 아주 높아졌었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항상 월급의 20%는 적금 통장에 넣었었는데 노선을 바꿔 주식 계좌에 넣었고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아 또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가서 또 도박을 하고 토토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온 재산을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남편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죠. 시댁에서도 이런 저희 집 분위기를 알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이 너무 싫어지니 시댁에도 전하며 발길을 끊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들은 기특하게도 열심히 공부하며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우리나라에 날고 기는 학생들이 간다는 대학도 노려볼 만한 인재로 성장해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했죠. 제가 차장에서 팀장으로 단 지 3년쯤 되었을까? 회사로부터 다른 지점 발령을 권유받았습니다. 말이 발령이지. 그곳은 이제 막 성장하며 키우는 곳이라 이것저것 실패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많은 곳이었어요. 게다가 연고도 없는 지방이었죠. 저는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젊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다려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반정리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도 퇴직금은 1억 정도나 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잘리자 시댁에서 바로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비아냥거리실 게 분명했기 때문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앞치마를 던지며 저에게 하는 말. 얼마 다니지도 못할 회사에 그렇게 충성해대더니 꼴 좋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네가 회사 사장이라도 되는 신화를 이루나 했더니 밥이나 해? 하시며 저를 째려보시는 시어머니. 그때까지도 왜 저는 아무 말 못했는지. 회사에서는 능력 좋은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저는 여전히 가방끈 짧은 촌뜨기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멸감을 느꼈지만 저를 위로해주는 건 저희 아들과 주식 계좌뿐이었습니다. 저희 주식들은 몇 년 동안 몰라보게 몸집이 불려져 있었습니다.
넣고 빼고를 반복하며 키워온 저의 주식 계좌에는 어느새 12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올 때 미련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돈을 절대 남편에게 들키지 말아야 했어요. 남편이 또 이 돈에 손을 대면 아들의 목마저 날아가 버릴 게 뻔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퇴직금 얼마 받았는지 묻더라고요. 사실대로 1억 정도 있다고 했더니 남편이 벌개진 눈으로 흥분하며 반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도 일하느라 힘들었고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아들 케어하느라 힘들었다면서 본인에게도 그 정도 몫은 받을 가치가 있다는 둥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면서 저의 손목을 잡고 폭력까지 행사할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의 행복마저 남편의 도박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 대학만 붙고 나면요. 뭐?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도박 안 하겠다고 각서 쓴 거 잊었어요? 그때 각서에 뭐라고 써 있었죠? 또 도박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4번이나 더 했잖아요. 그때마다 눈 감아줬는데 또 돈을 찾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었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건너오거라! 차를 끌고 시댁에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게 분명했는데 벌써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라도 현명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들 수능이 2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참자 생각했어요. 예상대로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에 날아온 걸레.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어머님, 진정하시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진정 안 하게 생겼냐? 너 손에 1억 들고 있으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머님, 아범이 집 담보대출로 돈 빼서 도박한 건 아세요? 지금 저희가 만든 빚만 거의 1억이에요. 퇴직금 받아서 제가 어디다 쓰겠어요. 아범이 사고친 거 메꿔야 해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이혼 얘기로 겁도 못 주나요? 뭐야? 그럼 진짜 이혼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한 말이다 이거지? 네, 이혼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겁을 주네 만해. 배운 것도 없는 너 같은 거 우리 집이 받아주니 이제 기어오르는구나 아주. 잔말 말고 서로 사과들 하고 잘 살아.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채워주며 사는 거다 원래. 별 볼 일도 없는 것 불쌍하다고 받아줘서 그래도 회사도 다니게 해주고 이만큼 되게 해준 거 다 우리 아들 아니냐. 이제 와서 이혼 안 해 만에 하면 진짜 건방진 거지.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2달만 참자 하며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남편과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며 참았고 아들의 수능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예상대로 공부 잘하는 아들은 목표로 하던 대학에 턱하니 붙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아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왕 참는 거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도 참을까 했지만 아들의 수능 전날에도 도박 친구들과 강원랜드에 가서 얼마를 쓰네 만회하며 히히덕거리며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다고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편보다 저희 인생보다 우리 아들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하니까요. 큰 일도 끝냈겠다. 남편이 긴장이 풀렸는지 전에 말하던 퇴직금 이야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반드시 2배로 불려줄 테니 5천만 원만 달라고 하네요. 보나 마나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물건을 부수며 이제 본인을 대놓고 무시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 바람에 가구에 부딪혀 오른쪽 어깨에 피까지 났습니다. 피를 보니 왜 갑자기 친정 생각이 나는지 기댈 데 없이 이렇게 피까지 보는구나 싶은 생각에 서러움이 올라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전화를 들어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한달음에 달려온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밀치시다가 피를 보고 흠칫하시더라고요. 그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나무라며 아무리 그래도 때리면 네가 불리하지 않겠냐 하며 타박하시더라고요. 뭐가 불리하단 건지. 아마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 주고받게 될 위자료 이야기까지 은밀히 나누었었나 봅니다. 어머니, 저 부족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서 악착같이 노력했어요. 코피 막으며 아들이랑 남편 밥 차리며 결혼 생활했어요. 저처럼 안 되게 하려고 아들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렇게 모멸당하고 무시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래. 너 부족해. 한참 부족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너를 누가 받아주겠어. 보나마나 똑같은 수준 집안에 갈 것 뻔하지. 불쌍하다 싶어서 우리 집에 들여놨더니 배은 망덕도 유분수다 참. 맞아요, 어머님. 수준 똑같은 집안에 시집 왔네요. 뭐? 있는 돈 없는 돈 심지어 자식 돈까지 끌어모아 도박잔치 하면서 다 날려버리는 남편, 그리고 죽어라 무시하고 악담 퍼붓는 어머님이랑 저랑 다를 게 뭔가요, 어머님? 이게 미쳤나.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네, 이제 거두지 마세요. 뭐? 이 건방진 검은 머리 짐승 이제 버리시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주식 계좌를 보여주었어요. 창고에 찍힌 12억 2천만 원. 남편과 신랑이 하는 며칠 동안 또 올라 500만 원 정도 더 얹혀 있었죠. 어머님 잘난 아들이 아들 밥그릇까지 뺏어먹는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서울 집안채 살 돈 만들었어요. 이거요? 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집 해줄 돈이에요. 저도 아들 낳으니 제 아들만 눈에 보이네요. 어머님은 계속 어머님 아들 챙기세요. 저는 제 아들 챙기면서 살 거니까요. 여보, 잠깐만. 아니, 얘 12억? 네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벌었다냐? 그러게요. 같은 돈도 어떤 사람은 다 날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10몇 배로 불리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며느라. 그러면서 제 어깨에 묻은 피를 닦아주시려는 어머님의 손길이 너무 싫어서 뿌리쳤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니, 이제와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머님, 몇십 년을 저에게 배운 거 없는 가난한 년이라고 욕하셨으면서 이제와 왜 이러세요? 아니, 그래서 미안하대잖아. 진짜 이혼하겠다고? 그럼 우리 아들 깡통 차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챙기시라고. 저는 제 아들 돈 지킬 겁니다. 하고 이혼을 강경히 요구했어요. 저의 단호함에 어머님과 남편 모두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 걸 거라고.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을 거고 그동안 당신의 도박으로 몇 차례나 돈 날린 거 모두 증거 있으니 다 제출하면 당신은 유책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다만 지금 조용히 이혼해주면 아들 마음도 지켜줄 수 있고 당신 몫으로 1억 정도 주겠다 말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서로 눈치 보며 우물쭈물 하더니 협의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일사천리로 이혼 진행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았던 1억 정도를 남편에게 보내줬고 집을 팔았어요. 담보대출 걸려있는 금액 제한이 수중에 5천 정도 남더라고요. 시가로 2억 3천 정도 하는 집인데 말이에요. 그 돈이랑 주식계좌의 돈을 어느 정도 현금화했어요. 그리고 아들 대학교와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깨끗한 32평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살면서 청약을 계속 넣을 거고 아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저도 계속 일하려고 늦가기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시댁만큼 미혼 친정이지만 저희 시골집에도 5천만 원을 들였어요. 예전보다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 앞가림을 못하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아들은 배워야 한다며 딸들은 학교에도 못 가게 하셨지만 남동생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딸들은 다 잘되고 그 잘난 아들인 남동생만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있네요. 우연히 듣기로는 전 남편은 제가 준 1억 들고 어머님의 만류도 뒤로 한 채 정선에 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누누이 말하던 대로 2배를 불렸는지 아니면 또 까먹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사람이 망가졌는지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럽긴 합니다. 어머님의 잘못된 자식 교육이 결국 이렇게 사람을 망쳐놓았는지도. 아무튼 저는 저희 아들 잘 키울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탈출시켜드린 며느리입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이다 마신 기분이실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어머니가 계세요. 시아버님은 저희 남편 20살쯤에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남편보다는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서 결혼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
남의 집 귀한 딸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 집안일도 잘 가르치고 혼내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라. 내가 AS 해주마. 하시며 농담하시는 그 모습에 인품도 좋으신데 센스까지 있으신 것 같아 어머님께 반해버렸습니다. 뵈면 뵐수록 더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하시거나 아들 하시는 모습을 안 보이셨어요. 그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남편도 너무나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정말 행운아예요. 이런 시어머님과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저희 집이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어머님이 편찮으신 시할머니 병간호를 30년째 하시며 시집살이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누이들한테 계속 구박받아가면서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어머님 얘기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남편이 중학생 때쯤 시할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경미한 뇌출혈이 있으셨대요. 그때 이후로 거동도 좀 불편해지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장 기능까지 안 좋아져 드셔야 할 약도 엄청나셨다고 해요. 운동도 거의 못하시고 약에만 의존하는 생활을 하시다 보니 근력은 점점 떨어지시고 소화 기능도 많이 약해지셔서 한동안은 미움도 겨우 드셨다고 하네요. 처음 쓰러지시고 한동안은 시아버님이 거의 시할머니를 돌보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보험 일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기에 어머님이 더 가장 노릇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매일을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내 병간호를 하고 있냐며 당장 며느리 데려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다고 해요. 원래도 호랑이 같은 성격이셨대요. 시아버지가 해드리는 식사는 안 드시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아니면 굶어 죽겠다며 난리를 피우시는 통에 저희 시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셨어요. 당시 돈으로 한 달 300, 400만 원은 버셨다는데 정말 능력 있으셨던 거죠. 그런 어머님인데 일을 관두고 앞치마를 둘러매 매일같이 시할머니 댁을 드나들며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시할머니 댁으로 가 밥 차려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삼시세끼를 챙겨드린 다음 밤 8시에 귀가하셨다고 해요. 정말 살뜰하게 간호하신 덕분인지 시할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이 점점 좋아지셨다고 해요. 미음만 드시던 몇 년인데 지금은 온갖 고기를 다 섭렵하실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매일을 주말까지 반복하셔서 너무 힘드셨대요. 출퇴근하는 것보다 더 힘드셨다네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할머니가 역정을 내시며 그건 또 싫으시다고 하셨대요. 손자, 그러니까 저희 남편 공부 방해된다고요. 손자 사랑이 또 그렇게 끔찍하셨답니다. 그렇게 매일 집으로 불러들이시면서 또 손자랑 아들 밥은 굶기지 말라고 두 집 끼니 제대로 해먹이라며 매일 잔소리하고 윽박 지르셨다네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시댁의 입김이 셌을 때라 거역도 못하시고 그렇게 파스 붙여가며 시할머니를 간호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작은 회사에 다니시긴 했지만 벌이가 시원찮으셔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해요. 갑자기 줄어든 가게 수입 때문에 아버님이 밤에는 시장에 나가 도매상가에서 무거운 일을 나르며 품삯을 받고 그렇게 하루 투잡을 뛰셨다네요. 그런 생활을 몇 년 하셨을 때 저희 남편이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얼마 뒤 과로로 쓰러지시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다고 해요. 정신없이 상을 치르는데 어머님의 시누이들, 그러니까 시고모님들이 저희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하며 내 동생 죽인 년이라고 소리를 쳤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아버님 돈 벌어오라고 압박 줘서 아버님이 밤낮으로 일하느라 고생하다 죽은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때 처음으로 큰 소리치며 울며 대들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계속 일 다녔으면 애 아빠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 잘 다니던 일 억지로 관두게 하셔서 우리 집 쪼들리게 된 거잖아요. 나는 어머님한테 묶여있고 돈 벌 사람은 애 아빠뿐인데 우리 애 대학교 등록금도 못 낼까봐 그렇게 밤낮으로 일한 거라고요. 라고 소리쳤더니 큰 시고모님이 시어머니 뺨을 치시며 이러셨답니다. 못돼 빠진 년, 돈 좀 벌었다고 내 동생 우리 집 무시하고 있었나 본데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남편 죽고 없다 이거니? 왜?
남편 없으니 이제 네 아픈 시어머니도 버리게? 불쌍한 우리 엄마도 쫄쫄 굶어 죽게 만들어봐 어디?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 시어머니를 더욱더 가스라이팅 하셨다고 하네요. 네가 잘못해서 남편을 죽게 만들었고 아픈 시어머니 두고 도망가면 다신 없을 나쁜 년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두 시고모님이 번갈아가며 시어머니를 압박하셨다고 하네요. 아버님 돌아가신 충격과 지쳐버린 심신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하실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님은 30년째 저희 시할머니와 시고모님 두 분의 구박을 받으며 병수발하고 시집살이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몰라요. 저도 시할머니 댁에 자주 갔었거든요.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님 댁이랑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드나들며 관리해 주시는 줄은 알았는데 그런 길고 아픈 역사가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희 시어머님은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시면서도 늘 웃으시며 저에게도 딸처럼 애틋하게 잘해주셨어요.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정반대로 늘 감싸주시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 이제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저희 부부 앞에선 세상에 다시 없을 자상한 분처럼 행동하세요. 우리 손주 며느리 어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 하시며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 텐데 자주 오지 말라며 너그러운 마음도 베푸셨죠. 시고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저희 보면 손 잡으며 잘 왔다고 웃어주시고 상처 주는 말 그런 거 전혀 없으셔서 다른 사람이 보면 그저 천사 같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전화 받거나 자리를 살짝 뜨면 저에게 안 들릴 정도로 작게 시어머니를 구박하시는 게 들려요. 어머머, 우리 엄마 신발이 이렇게 낡았는데 뭐야 옳게 이제 봐드리지도 않는 거야? 손주 며느리도 받겠다. 이제 슬슬 우리 엄마한테 소홀하네. 우리 옳게? 이런 대화가 들리기도 했죠. 저는 경악했고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할머님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삶을 통째로 책 잡으셔서 아무것도 못하시면 어떡해. 우리 어머님 아직 창창하신데.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할머니랑 고모들이 난리야 아주. 나도 몇 번 이야기했었지. 고모들 다들 집도 가깝고 그렇게 바빠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고모들이 할머니 좀 모시면 안 되냐고. 그럼 동네 떠나가라 우셔 세 분이. 그런 모습 엄마도 힘들다고 나보고 그냥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제 익숙해졌다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남편도 어머님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숙였죠. 시고모님들이 이렇게나 가까이 사시는데 왜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야? 큰 고모님은 문구사 하느라 그렇고 작은 고모도 얼마 전부터 보험 일 하셔서 정신이 없으시대. 그러고 보면 참 웃기지? 우리 엄마 보험은 관두게 했으면서 작은 고모가 하고 있네. 그러게. 할머님은 뭘 하셔? 우리 딸들 고생한다 하시지 뭐. 들으면 들을수록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 자식들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고생시켜도 상관없으시다 이건지. 나라고 왜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모르겠어.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설거지하고 요리하기 시작한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 할머니 집살림까지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은 나랑 아빠가 책임지려고. 집에 오셔선 무조건 쉬셔야지. 남편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난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무슨 방법을 찾자.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이제 문화센터도 다니며 친구도 사귀시고 늦잠 자고 싶으시면 느지막이 일어도 나시고 백화점 다니며 쇼핑도 좀 하셨으면 했죠. 저희와 여행도 좀 다니면서요. 저희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제주도 가겠다고 하셨을 때도 시할머님 모셔야 한다며 여행도 못 가셨어요. 1박 여행도 못 하셨죠. 친구들이랑도 연락 끊어진 지 오래라고 하시네요. 매일 새끼를 칼같이 지켜드려야 하니 외출은 언감생신.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셨대요.
시할머님이 세탁기 돌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서 모든 빨랫감들을 손빨래에 씻길 정도셨답니다. 단조로운 식단을 싫어하셔서 늘 재료가 달라야 했고 뭔가 기분이 언짢으신 날은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는 핑계로 다 엎어버리셨다네요. 그리고 며느리가 홀대한다고 부모님들께 전화하며 우는 소리를 하셨고 그러면 시부모님들이 바로 찾아와 삿대질하며 저희 어머님을 못살게 구셨다고 하세요. 그런 괴롭힘을 몇십 년 당하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님이 우리 어머님 없인 못 사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시긴 하지만 산책도 다니실 수 있고 혼자 밥도 충분히 차려 드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극진한 간호와 잘 챙겨드린 영양분 덕분에 많이 회복하셨고 그래도 그 나이대만큼의 체력은 되시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매일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는 어머님 그냥 두지 말자고. 이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남편을 다그쳤어요. 남편도 반성하더니 그동안 방관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을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불시에 시할머님 댁을 방문했어요. 문 밖에서부터 시할머님의 불호령이 들리더라고요. 아니 뭔 대낮부터 새우죽을 먹으란 거야. 이제 나 밥 차려주기도 싫다는 거냐? 아이고 서러워라. 똑똑. 할머님, 어머님. 어머나 우리 손자네가 말도 없이 웬일이야. 어서 오너라. 당황하신 듯한 할머님, 그 옆에서 더 놀라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차려주신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님, 밖에서 들으니까 소리도 우렁차시고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으네요. 뼈가 있는 제 말에 할머님이 우물쭈물하시며 아니 애미가 실수를 좀 해서 한 소리 했는데 좀 크게 들렸나봐 하시며 갑자기 아픈 척을 하시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이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대신 회사에서 관사가 하나 나오는데 다른 부양가족 없이 저희 둘만 서류상에 올라가면 겨우 15평짜리 집을 준다네요. 15평은 너무 좁은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시더라고요. 언제 이사 가려고 하냐며 물으셨죠. 제가 대답했어요. 이사는 반년 뒤지만 관사는 미리 접수해야 해요. 그런데 가족이 딱 3명만 돼도 24평으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 말에 시할머니가 더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기 서류에만 올리면 되잖느냐. 꼭 이사 갈 필요 있어? 네, 요즘은 허위 서류가 너무 많아서요. 가족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불시에 방문해서 가족 실입주 확인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서요. 어머님 편찮으시기도 하고 아이 계획도 있어서요. 저도 일해야 해서 어머님 손 좀 1년만 빌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참, 할머님께서도 저희 아이 낳길 원하셨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아무 말 못하시는 시할머님.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우리 엄마가 할머님 모시고 산 것처럼 우리 와이프도 어머님 모시고 싶대. 할머니들한테 고모들이 있잖아. 솔직히 며느리보단 딸이 편하지, 안 그래? 그렇긴 하다만. 할머님, 어머님이 그동안 할머님 모시면서 행복했대요. 저도 그런 행복 느끼며 살고 싶어요. 저 정말 저희 시어머니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모시고 가서 살아도 되죠? 대답을 못하시는 시할머님. 어머님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이중을 다 꿰뚫어 보신 듯 했죠. 할머니, 우리 엄마 30년, 아니 거의 40년 동안 할머니한테 최선 다한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지금의 할머니 건강이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반대네요. 이젠 엄마가 더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되는... 할머님,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픈 시어머니 깍듯이 모시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작은 고모 보험일 잘 안 된대요.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들어오려나? 그럴 만도 한 게 보니까 일을 안 하시던데요? 매일 동네 카페에서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고 있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이제 작은 고모가 오시면 되겠네요.
남편의 뼈 있는 말에 두 분 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알게요. 엄마, 이사 준비하세요. 하며 남편이 일어나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문 밖을 나서는데 뒤에서 저희를 따라 나오신 어머님,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안으시더라고요. 너희들 마음 내가 다 알아. 내 생각해준 거 정말 고맙다. 안 그래도 내 며느리도 생기고 하니 생각이 많아지더구나. 그래, 더 이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조만간 너 할머니한테도 말하려고 했어. 이사 가려고 한다고. 고모들이 가까이 있으니 나만 맘먹으면 됐었던 걸.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10수년을 살았는지 하시며 흐느끼는 어머님.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 하시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시어머니 모셔보니 그거 못할 짓이더라. 그러니 이제 이사는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마. 그리고 이제 혼자 조용히 살고 싶기도 해. 관사는 나중에 아이 생기면 3명 올려서 들어가거라. 당장 전세금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표현 못할 정도로 어지고 마음 깊으신 우리 시어머니. 제가 이런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의 손을 잡고 연거푸 고맙다 하시는데 거칠거칠하게 느껴지는 어머님 손의 습진이 더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모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바로 이사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웠던 고향으로 내려가신다며 주에 한 번은 시외버스 타고 지방에 가셔서 부동산을 보시네요. 다행히 아버님 예전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있고 지금 사시는 집값도 많이 올라 여유가 있으시다네요. 마당 있는 조용한 전원주택 하나쯤은 어렵지 않게 구하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내려가시면 봉사도 하고 간단한 일이라도 하겠다며 설레어하셨죠. 고향 쪽에 친구분들도 계시니 이제 도란도란 자유롭게 사실 수 있겠죠? 저희도 자주 내려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고모님들이 어머님 댁에 한번 쳐들어와 따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강경히 나오시니 더 어떻게 못하셨다고 하세요. 하긴 딸들이 엄마를 챙겨야지 본인들은 가까이 살면서 놀고 시누이만 부려먹는 거 웃긴 일이잖아요. 우리 시고모님들 이제부터라도 효도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